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론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에 있었던 두 번째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16년 두 번째 실시가 됐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41번에 민간 직업정보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직업정보 그러면 그 주체에 의해서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 직업정보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언제나 비교하는 문제가 선택형으로 나오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오던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이런 도로가 나오면 민간 직업정보가 되겠어요. 정보 생산자가 임의적 기준에 의해,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심이나 흥미 위주로, 자, 민간 직업정보가 되겠어요.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 연속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어요. 정보 자체의 효과성이 큰 반면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낮다. 한정적인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 자체의 효과성은 큰 반면 파급이 적다. 자, 이것은 민간 직업정보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B, A, B, A, B, D, A, B, D, A.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42번으로 가서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우리가 직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업활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그리고 강제가 아닌 자유성 또는 자율성, 이 5개의 조건이 모두 구비될 때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금 인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교재를 보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활동들을 별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열의 특징은 이 5개의 조건 중에 한 개라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던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토지나 금융자산 매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직업 아닙니다.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여기 우리가 보면 계속성의 조건을 좀 상세한다면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는 활동, 또 그러면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활동, 또 그런가 하면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활동, 또 그런가 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향과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 이런 정도를 들여서 계속성의 조건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직업이죠.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이자나 주식 배당은 계속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가가 올라서 그때그때 어떤 사업이 잘 되어서는 그 계속성에서 미흡한 이런 활동일 때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또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같은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도 이것도 역시 계속성에서, 또 그런가 하면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성에서 유배로 이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단지 계속성의 조건 하나를 가지고 답이 2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사례의 산업분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자, 아주 이제 고급 직업정보론 섞여 문제를 출제한다고 출제한 겁니다.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는 우리가 소분류로 볼 적에, 세 자리 숫자 소분류로 볼 적에 바로 이것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분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서 세 분류로 설정을 하고 있고, 밑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합치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이렇게 6811, 6812 이런 식으로 이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분류 두 자리 숫자, 세분류 세 자리, 소분류 세 자리, 세분류 네 자리, 그리고 세세분류 다섯 자리로 분류할 때 거기까지 물어봤는데 좀 수험생들에게 폭행을 자행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관련 업인 줄은 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면 이건 수험생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 현직에 있는 상담사에게 물어봐도 바로 응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입장에 있는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볼 적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4번으로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또 그러면 더 이상 안 줘도 되겠지요. 그 원칙을 일반 순위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인으로 분류할 것이냐 할 때에 먼저 어디에서 근무를 주로 하느냐, 취업 시간을 우선으로. 만약에 취업 시간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렵다면은 수입이 어디에서 더 많으냐, 수입 우선의 원칙으로. 근무 시간으로도 분류가 안 되고 수입액으로도 분류가 안 된다면 그럴 적에는 조사 시점, 최근 직업, 조사 시점, 최고,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 지금 방금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직업을 분류하면 된다는 원칙입니다.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그리고 조사 시점,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 해서 그러면 BAC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는 10개의 분류로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9, 그리고 대분류 A에서 군인까지 해서 10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로 자료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연구, 개발, 개선, 집행한다. 여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자겠습니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다 관련 없죠. 다 관련 없어요. 여기서 관련 높은 지식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말고는 그냥 단순 국문법으로 연결해도 또 통할 데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다음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및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등급은, 국가기술 자격 등급은 기능장이 있고 기술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장이라고 할 적에 문제로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게 될 때는 최상급 숙련 기능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구어체로 나면 현장의 달인을 기능장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달인. 보통 기능장과 같은 경우는 실무 시험만 해도 실기 시험만 해도 8시간 반을 꼬박 8시간 반을 서서 설계하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또 다 배선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능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술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기술사라고 할 적에는 쓰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술사라고 할 적에는 고도의, 기술사가 없군요.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그래서 고도의 전문, 너무 길게 나갔으니까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사. 기사는 공학적이죠. 여기는 기술 기초 이런데 공학적 기술 지식이론. 공학적 기술 지식이란 이론이란 말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고, 다음에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처럼 공학적이 아니라 기술 기초 이론 지식,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란 말을 씁니다. 기술 기초. 기능사는 단순히 숙련 기능이란 단순한 용어가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출 적에 기능장은 현장의 달인,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란 말을 쓴 데 비해서 기능사는 단순한 숙련 기능, 그냥 단순한 말도 없이 숙련 기능이란 단순 용어 하나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직업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직업정보에 대한 평가기 누가 만든 것인가, 언제 만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했는가.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직업정보의 평가 기준입니다. 머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그에 대한 확대된 지식을 제시하기가 그렇습니다. 답은 모두가 다 직업정보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8번에 보시면 직업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적 기회나 직업 자체에 관련된 사실의 기술, 설명도 포함된다. 직업적 기회나 직업 자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기술, 설명도 포함된다. 직업에 관련된 자질과 훈련, 직업의 전망 등과 같이 일의 세계에 관련된 넓은 사실을 기술, 설명, 전망하는 정보이다. 직업정보에는 취업기회, 소요 인원, 장래성, 직장의 근무 조건, 보수, 자격, 직업에 요청되는 행동 특성도 포함될 수 있다. 직업정보는 잘못된 직업 선택에 따른 개인적 사유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딱 보다 답은 4번이죠. 직업정보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아니면 일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전직자, 또 그러면 이 은퇴하는 은퇴자에게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다른 것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 조사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에도 분류된다. 아주 잘 나오는 거 다 정지역에 잘 썼네요. 수업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을 결정된다. 아니죠. 이 청산이라고 전할 때 바로 여기가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 이미 청산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여기 나올 때 함정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함정일까?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와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일반적으로,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일반적으로 일개 부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조 단위를 다 총괄하는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으로서는 일개 부서로 하되, 대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단일 별도의 사업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전이식의 후가 아니겠냐, 이런 문제가 함정이 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1번은 서비스로 나오는 문제고, 2번은 아주 곧잘 잘 나오는 계절을 달리하는, 계절마다 달리하는 사업체는 그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으로 분류한다. 또 그런가 하면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활동으로 분류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금융기술자 직종의 구인자 수는 1000명, 구직자 수는 5000명, 취업자 수는 250이라고 할 때 충족률.
자, 충족률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군요. 충족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 인원, 말하자면 사람을 찾는 회사에서 찾는 사람의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말하자면 취업 건수죠. 취업 건. 여기 보면 충족률. 충족률은 사람을 찾는 구인 인원, 그렇죠? 회사에서 찾는 사람의 수에 대하여 실제 취업한 사람의 수, 취업 건수로. 그런데 여기 율로 했으니까 곱하기 1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곱하기 100, 율이니까. 구인 인원은, 여기 보면 구인 인원은 1000명이고 1000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취업 건수는 취업한 사람은 250명이다. 곱하기 100. 뭐 기본 산수 25%.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 인원수분의 실제 일자리를 잡은 수, 취업 건수, 구인 인원분의 취업 건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충족률이 되겠습니다. 충족률. 그래서 보시고, 그런가 하면 구인배 수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죠. 여기서 구인배 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인배 수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 수에 대하여, 구직자 수에 대하여 구인자 수는 얼마나 돼요? 구직자 수가 몇 명이에요? 구직자 수는 5,000명이잖아요. 5,000명 중에서 사람을 찾는 회사는 몇 개나 되느냐? 구인자 수는 1,000명. 그러면 5,000분의 1,000.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2가 구인배 수가 되겠고, 곱하기 100 하면 20% 구인배 율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25%. 51번에 보시면 15,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선호 직업 조사를 하려 할 때 최소 비용으로 표집 오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표본만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오차나 오류의 범위를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또는 표본 오차라고도 하는데, 표본 오차, 왜냐하면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집단 조사라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이렇게 표집 오차라고 하는데, 가능한 표집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표본 수를 늘리는 방법,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 또 조사 요원을 들이거나 조사 요원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하는 방법,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률 표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편중등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률 표집,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단순 무선 표집을 하면 다 표집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가장이란 말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의도, 출제위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가장 것은 그 중에 동질성 확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해도 동질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표본 조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정확성이 높다. 그래서 확률 표집에서는 유층 표집 또는 층화 표집이라고 하죠.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의 경우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정확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동질성이라는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끼리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질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이란 단어가 들어서 답은 2번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 분석, 뭐 1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다음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시임금, 제시임금이라는 것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이고, 희망임금은 일자리를 찾는 구인자가 구인자 회사에 제시하는 금액을 희망임금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시임금은 구인자가, 즉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그 임금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4번으로 어전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4번을 보시면 희망임금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구인 업체에 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014년에 비해 2014년 제시임금, 희망임금, 제시임금, 희망 2014년에 비해
2015년 희망임금이 전 직종에 대해 높아졌다. 자, 희망임금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희망임금. 경영위계 세무 관련직 154에서 156. 그렇죠. 증가했습니다. 운송 관련직은 179에서 180. 그렇죠. 증가했지요. 그다음에 영업 활매 관련직 180.9에서 170. 희망임금이 영업 판매 관련직은 180.9에서 179.5. 여기는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2번 놔두시고 2015년 경영위계 세무 관련직 희망임금 충족률은, 자, 희망임금 충족률이라는 물이 나왔네요. 희망임금 충족률이라는 것은 제시 금액을 희망임금으로 나누어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원하는 임금의 몇 퍼센트나 드느냐 를 물어요. 그래서 뭐냐면 희망임금분의 제시임금, 희망임금분의 제시임금 곱하기 100으로 제시하는 것이 희망임금 충족률이 되겠어요. 희망임금 나누기 제시임금을 희망임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건데, 계산해 보면 희망임금을 제시임금으로 나누어서, 자, 적어볼까요? 어떨까요? 희망임금 충족률. 희망임금 충족률은 소위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희망임금의 몇 퍼센트, 제시임금은 구인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지요. 그에 비해서 희망임금이 얼만큼 충족되느냐. 희망임금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회사에, 구인업체에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임금이 희망임금에 얼마나 비중이 드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산은 희망임금, 그래서 제시임금, 그래서 2015년도니까 2015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셔서 보시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는 희망임금의 몇 퍼센트를 충족시켰느냐, 뭐가 회사에서 제시한 제시임금이. 그래서 제시임금을 희망임금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있고 답은 2번. 그렇죠. 아까 거 보면은 운송 판매직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3번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53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 부호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부호 처리를 할 적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해야 됩니다. 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중분류 번호는 01에서 99까지로, 답은 뭐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중분류는 두 자리 숫자로 와되 01부터 99까지로 와되 대분류의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번호 여백을 두었다. 권고된 국제분류는 국제분류 4판을 기본체계로 하였으며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에서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재그룹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자, 어쨌든 함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중분류는 두 자리로 하되 01부터 99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4번에 보시면 내용분석법을 통해, 내용분석법이지요. 내용분석법을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조사 대상의 반응성이 높다. 답은 1번이군요. 내용분석법은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이전에 조사자가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때문에 조사자 본인이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비관여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상자 반응은 무관한 거지요. 대상자 반응은 무관한 거예요. 답은 1번인 거예요.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계속 되돌아가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 똑같으지요. 대조사,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뭐 답은 당연히 1번이죠. 내용
분석법은 관찰법과 유사하지만 관찰법처럼 현재 눈앞에서 보여지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과거로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자료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5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을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는 지원 대상이다. 그렇죠? 구직을 등록한 또는 신청한 15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나? 미성년자인데 그런데 15세 이상 실업자를 지원 대상의 원칙으로 합니다. 직종은 훈련 수요조사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매년, 자, 직종은, 여기 있는 직종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 실업자에게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이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된다. 아닙니다. 가능하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제 뜻은 되겠습니다만 어떤 훈련 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거든요. 국가 기관 전략산업 직종은 전부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 모두는 아니고 대상자에 따라 훈련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자가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냐면 1개월 단위, 보통 한 단위를 1개월로 이렇게 하는데 한 단위를, 1단위를 1개월로 합니다. 거기 출산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출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훈련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통 11만 6천 원에서 교통비 5만 원과 식비 6만 6천 원에서 매달 11만 6천 원이 지급되도록. 그래서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고용안정 사업 중 고용촉진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고용촉진은 보통 신규 채용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세대 간 상생 고용, 유망 창업 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이런 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유망 창업은 이건 뭐 고용 안정이 아니고 이건 창업에 관련된 거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용 안정은 고용 촉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세대 간 상생 지원, 고용 지원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것은 소위 기업이 고용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신규 채용을 자꾸 이어갈 때 촉진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고용 촉진이란 말은 신규 채용과 연결시켜서 촉진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더 맞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무엇의 정의인가? 자,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부에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매뉴얼이 쭉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여러 번 적어봤었죠. 이거 잘라서 각 생산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걸 묶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산업활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워낙 많이 나와서 서비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8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관련된 직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거기에 보시면 한국표준에서 보면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자,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웹 디자이너 전문가 수준이 이제는 우리가 웹 디자이너 전문가 수준입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용접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래서 가판원. 가판원이 여기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배에서 가판원이 여기 해당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별목원. 다 그럴싸한데 벌목원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 벌목원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대분류 6 농립업 및 관련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농립업 및 관련 종사자, 그중에 임업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류 임업 관련 종사자에 포함입니다. 그래서 단순 농무 종사자가 아니라 임업 관련 종사자라고 이렇게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에서 좀 그렇습니다. 갑판원이 단순 농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대분류 7 장치 기계 장치 기계는 대분류 8이지요. 장치 기계 주장 및 조립 종사자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 같이 첨가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9번으로 가서 보시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의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것은 천문기상학과 자연계열, 소방방재학과는 공학계열, 특히 함정은 조경학과에 있었군요. 그래서 이 59번에 보시면 자연계열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정이 있지요. 그래서 자연계열, 천문기상학과는 자연계열인데, 조경학과가 뭘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경학과. 조경학과 자연계열이 아니라 전부 이 조경학과도 공학계열이 되겠습니다. 공학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에 보면 부가직업정보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작업 장소, 작업 환경 등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시간 비율이 75%를 기준으로 해서 실내냐, 실외냐 또는 실내외냐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보면 작업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장소는 실내냐 실외냐 그러지만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6가지로 교재에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저온 환경이냐 고온 환경이냐 다습 환경이냐 소음 환경이냐 진동 환경이냐 또 위험이 내재된 환경이냐 아니면 대기 환경이 미흡한 환경이냐.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에 보면 작업 환경으로서 작업 환경을 때 고온 환경, 저습 환경, 저온 환경 또 다습 환경, 소음 진동 환경, 위험 내재 환경 또 대기 환경, 대기 환경 미흡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라는 것은 작업 장소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6년도 있었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두 번째 문제는 좀 난이도로 봐서는 좀 편안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